자, 이 목차 다음에 나타나 있는 요거는 요 목차를 좀 더 세분화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고 이것도 굉장히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건 아니고요. 공부를 저하고 기초 강의를 쭉 민법 총칙 끝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도 새롭게 나면서 좀 더 간결하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권리의 변동이 쭉 나오죠. 그러면은 권리 변동의 형태, 권리 변동이 발생, 변경, 이제 소멸되는 요 방식이 요 세 가지가 있고, 이 발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변경도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전부 다 이 변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볼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앞부분만 쓱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하나씩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우리가 민법 총칙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요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한 그 도표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있는 분야가 권리의 변동 파트입니다. 권리의 변동. 자, 권리의 변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권리의 변동의 의의와 형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의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 중에 강제력을 띠지 않으면 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인간관계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휴먼 릴레이션십. 사람들이 관계를 다 맺으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또 누구와 또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아무와도 관계 맺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뭐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도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펼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규범이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내가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룰이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룰. 이런 것들은 보통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룰이 있고, 그죠? 그 시대에만 적용한 룰이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룰을 크게 보면은 도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도덕. 이 도덕이라는 것과 이 법이라는 건 좀 달라요. 도덕이라는 건 인간사회에서 적용되는 것. 반드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동네의 어르신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이 약간 꾸짖을 수 있고 내심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도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걸 보통은 도덕이다 이렇게 부르죠. 종교라는 것도 이 종교,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 내부에 룰이 있죠. 그쵸? 그 관계에서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그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관습이라는 건 그 지역사회나 요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일정한 룰입니다. 그쵸? 요거는 뭐 도덕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가끔은 이제 외국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이렇게 뭐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뭐 결혼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학생인 뭐 여자인데 뭐 13세, 14세에 불과한데 뭐 이렇게 혼인을 시킨다든지 조혼풍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도 그 지역의 관습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지역의 법은 이런 걸 금지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명예살인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덕과 법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덕과 법의 괴리 현상이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지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 그죠? 또 관습적 성격이 강한 나라는 그런 도덕과 법의 괴리가 좀 많은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잡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도덕과 종교, 관습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규율돼서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이런 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법률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는 법은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은 강제력이 없죠. 그죠? 강제력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요? 응징이나 처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고 한다 그러면 응징이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은 그런 게 좀 없죠. 자, 그래서 법률관계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강제가 핵심이에요. 자, 이러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고 법률관계의 변동은 결국에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권리 변동의 형태입니다. 봐. 자, 권리의 발생 근데 취득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게 권리의 변동이에요. 근데 권리라는 건 자, 어떠한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률상 인정한 힘이에요, 힘. 어떠한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에서 인정한 힘이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익을 누린다. 그죠?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거에 반면에 부담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담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 반대의 부담을 지을 수도 있다. 요거를 의무라고 부르는 거죠. 의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편의점에 가서 1,000원을 내고 캔커피를 하나 삽니다. 이럴 때 나는 뭐예요? 돈을 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자, 편의점 주인은 커피를 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건 어떤 법률 관계에 상반된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리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만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보다는 상호 간에 이렇게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이 법률 관계에서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권리라는 건 그 중에서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요것만 빼서 권리라고 표현을 한다. 그 반대편은 의무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권리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생겨날 것이냐? 권리의 발생입니다. 발생. 권리를 어떻게 내가 처음에 습득하게 되느냐, 최초에 내가 획득하게 되느냐, 이게 권리의 발생인데 여기에서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네요. 원시 취득. 원시적 발생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는 원시라는 건 뭐냐? 최초로 이런 얘기입니다.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최초로. 원시 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처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뭐다?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새로 발생하는 것, 새로 발생하는 것. 여러분이 만일에 원시 취득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 그러면 새로 발생만 외우시면 돼요. 새로 발생만. 그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 아닌 다른 취득도 있겠죠. 이걸 승계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예요?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있는 걸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승계 취득은. 자, 원시 취득이라는 건 새로 취득하는 거다. 여기 보면 선점이라는 거 있어요. 선점. 미리 선자죠. 먼저 점유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갖게 되면 선점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어요. 이거를 내가 먼저 갖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자, 지금 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예쁜 그 단풍잎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갈피를 쓰기 위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 하나를 주워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다. 그러면 이 단풍잎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그쵸? 내가 이걸 주워가지고 내가 내 소유로 하겠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생긴 거죠. 그쵸? 내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점이라고 불러요. 선점. 즉 주인이 없던 물건을 내가 취득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선점이에요. 자, 습득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갖는 겁니다. 잃어버린 물건, 습득. 그거를 내가 주순 거예요. 이게 유실물 습득이라고 불러요. 습득. 근데 선점과 습득의 차이는 뭐냐? 자, 선점의 대상은 무주물입니다.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갖는 게 무주물 선점인 거고, 습득은 유실물 습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실물이 된 거죠. 그죠? 누군가가 그거를 자기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소유권을 포기한 의사에 따라 버린 거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 내가 주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냐? 보통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점유취득 시효가 있는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시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취득. 요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원시적으로 취득한 거. 그리고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죠. 선의취득. 이건 뭐예요? 선의취득. 내가 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했어요. 공개시장에서 내가 이걸 구매했는데 이게 원래는 무슨 뭐 작물이었어요. 누가 훔친 물건이었어요. 근데 난 이건 훔친 건지 몰랐어. 나는 제값 내고 산 거죠. 뭐 이런 것들 일 때 선의취득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의취득. 요거는 부동산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선의취득은 동산, 그죠?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와 땅만, 토지와 이제 건물만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자, 토지와 건물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인 경우에만 생기니까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 건물이 이 빈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다가 내가 돈을 내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러면 내가 건물을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로부터 내가 매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최초로 취득하게 되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그야말로 승계,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겁니다. 그죠?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승계 취득이란, 자,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은 앞에 누군가가 없었어요. 내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이제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은 원래 이 물건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 사람부터 내가 돈을 내고 사든지 아니면 내 물건을 주고 교환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래 소유자가 있던 거를 내가 소유권을 갖고 왔다 이겁니다. 승계받았다. 그쵸? 승계취득이라고 불러요. 그 승계취득에도 용어입니다. 또 이 여러분들 기초 강의에서는 용어만 잘 이해하셔도 90%는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는 그걸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승계취득은 원래 소유자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았다는 거고,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죠. 이전적 승계. 그리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승계도.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겁니다. 내가 대표적인 게 매매로 인한 거예요. 내가 노트북을 이 사람한테 삽니다. 노트북을 100만 원에 사요. 그럴 때 이 노트북은 원래 이 사람 거였어. 그쵸? 이 사람 거였는데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죠. 이럴 때 소유권자가 있었던 물건을 내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갖고 온다. 그쵸? 소유권이라는 걸 통째로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 다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 갑으로부터 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내용에는 바뀌는 건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거, 권리 내용은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통째로 다 갖고 온다 이거예요. 설정적 승계는 뭐냐? 설정적 승계는 당연히 이게 아니겠죠. 통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 그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갖고 있는 소유권의 일부만 갖고 오는 겁니다. 일부만 갖고 오는 거.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만 새로 갖고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일부만 갖고 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모두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은. 이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 처분. 자, 이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는데 요것 중에 요 사용과 수익 부분만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금전적 교환가치, 처분 권능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통째로 이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한꺼번에 싹 갖고 오는 게 이전적 승계지만 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일부만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과 수익 부분만 일부만 갖고 오는 것, 요거를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 사용수익권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재산적 교환가치인 처분 권능, 그것만 일부 갖고 오는 것이 담보물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담보물권 요렇게 돼요. 요건 이제 설정적 승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에 이해하다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제한물권. 제한물권. 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다 뭐라고 부른다? 제한물권이라고 부른다. 왜 제한이에요? 포괄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용수익 처분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제한해서 갖고 온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불러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그래서 요 제한물권들을 따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설정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는 전 소유자의 권능을 전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일부만 뽑아서 갖고 온다. 요게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그 권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주체, 내용, 작용이 변하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라고 해요. 권리의 변경.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내가 노트북을 하나 들고 있겠죠. 그럼 내가 소유자인 겁니다. 노트북에 대해서는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거나, 그죠? 또는 내가 이거를 부셔버리거나, 그죠?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주체의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게겠죠. 권리의 주체가 변경됩니다. 내가 이 노트북의 소유자였다가 친구한테 이거를 80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 노트북의 관점에서 보면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죠? 소유자가 바뀐 것. 이게 주체의 변경입니다. 주체의 변경. 그리고 내용의 변경도 있죠.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질적 변경은 뭐다? 권리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쵸? 친구한테 노트북을 10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금방 갖다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난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그럼 나는 어떤 권리가 있다? 노트북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거죠. 소유권을 이제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근데 친구가 오다가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깨뜨렸어요. 깨뜨려가지고 이게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었다가 물건이 지금 부서져서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값을 대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 인도 청구권이 뭘로 바뀌었어요? 금전 청구 청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금전 청구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금전 청구권은 매매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물건을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 실수로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채무불이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질적 변경 이렇게 불러요. 질적 변경. 물상대위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 물상대위가 뭐냐면 이거는 예를 기억하시는 게 제어예요. 예를 뭘 생각하시냐면 화재보험금 이거 쓰세요. 화재보험금이라고 쓰세요. 화재보험금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집을 하나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단독주택을 하나 이제 매매를 했어.
어디 시골에다가 저런 데다가 한 3억을 들여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한테 3억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등기만 넘겨주고 집 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돈 넘겨주고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매도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렸어.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거나, 또 하나는 이 집 대신 이 집에 들어있는 화재보험금이 나왔을 때 화재보험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자, 3억을 내가 준 겁니다. 그럴 때 3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화재보험금으로 예컨대 5억이 나왔다고 치는 거죠. 화재보험금으로. 그러면 자, 이 집 대신 이 집의 물건이 변화한, 그죠? 대신하는 물건이 새로 나온 겁니다. 화재보험금 5억이. 그러면 이 물건을 대신하는 다른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다른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물상대위. 내가 원래 목적으로 단 물건이 변화해서 다른 대신하는 물건이 생겼을 때 그 대신하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요걸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금. 이럴 땐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3억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그죠? 3억은 내가 매매대금으로 줬으니까 화재보험금이 5억이 나왔으면 그 화재보험금 5억 달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집 대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상대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 했어요. 질적 변경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아예 그 권리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죠? 물건 인도 청구가 색깔이 바뀌어서 금전,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고, 그죠? 양적 변경은 양으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은 똑같아요. 질은 똑같은데 양만 달라지는 것. 물건이 부합됐다. 이거. 물건이 부합됐다는 건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합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이 다른 게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화통념상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 떼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때요? 내가 요 하나의 물건을 샀는데 여기에 붙었어요. 뭔가가.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러면 양적으로 증가한 거죠. 그죠? 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양적으로 증가했다. 요거는 하나의 물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쵸? 요거를 부합된 물건이다. 이렇게 봐요. 부합된 물건. 그쵸? 이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동산 소유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대신 이 동산을 이렇게 부합시킨 사람한테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공짜로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 객체에 제한 물권이 설정됐다. 이것도, 그죠?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권의 내용. 이 중에 이렇게 사용 수익권만 별도로 떼가지고 용익권을 설정했어요. 용익물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전체 소유권에서 요만큼은 날라갔겠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러 줬으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양적으로만 어때요? 내가 소유권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양적 변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양적 변화. 지상권이라는 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를. 일단 지금은 개념만 잡고 계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용익물권, 즉 어떤 물건의 사용 수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제한 물건인데, 그죠? 그 중에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근데 지상권은 개념적으로 좀 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지상권은 뭐다?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 긴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게 지상권이에요. 전세권이라는 건 뭡니까? 자, 지역권 빠졌는데 전세권은 자, 타인의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주고, 그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을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선 전세금을 주고 그 토지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저당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죠? 요 저당권 등기를 했을 땐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요 사용수익 부분은 빼고, 왜냐면 사용수익 부분은 저당권자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처분권, 즉 금전적 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포착해가지고 만든 제한물권입니다. 은행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 된다. 근데 이 집값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여러분들이 3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 5억짜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2억은 내가 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얻죠. 그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넣고 2억을 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은행에서는 2억을 빌려주면서 내 소유의 아파트에다가 2억짜리 저당을 하는 거죠. 요건 뭐예요? 내가 요 부동산, 요 아파트의 사용 수익은 내가 그대로 합니다. 그죠? 내가 그대로 하면서 뭐만, 이 부동산이 원래 5억인데 2억짜리 저당이 돼 있으면, 그죠? 전체 5억의 처분권능 중에 2억만큼은 빼서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처분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죠? 채권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해서, 그죠? 내 권능을 일부 제한해서 만들 수 있다. 제한물권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네. 작용의 변경. 이거는 효력 변경이라고 한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또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중에 대항력을 갖춘다. 이건 뭐냐면 원래 임차권 많이 들어봤죠? 임차권. 임차권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세권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권하고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전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는 두 가지. 하나는 물권에서 말하는, 우리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그리고 채권적 전세라는 것도 있어요. 채권적 전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세금을 줍니다. 전세금. 전세금을 준다는 건 똑같아요. 전세금. 전세금을 주는데 물권적 전세에서는 이거를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등기. 근데 채권적 전세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전세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권법에 있는 전세는 요 전세만 말해요. 등기까지 돼 있는, 전세권 등기까지 돼 있는 거. 예컨대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지금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개인들한테 많이 해주지만 옛날에 80년대, 뭐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개인한테는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근데 내가 5억짜리 집 하나가 있는데 내가 사업자금으로 3억이 필요해요. 3억이. 그럴 때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 집을 갖고 있어도. 왜냐면 옛날에는 80년대, 70년대는 다 산업자본으로 공장 짓고 이러는 데만 대출해줬지 개인한테는 대출을 안 해줬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개인한테 돈을 빌립니다. 개인한테 3억을 빌려요. 사업자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내 집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겨요. 3억을 빌리고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 있죠? 그 기간 동안에는 네가 집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집을 쓰고 갖고 있어라. 그래 놓고 내가 2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내가 빌린 돈 그거를 돌려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던 집도 돌려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어찌 보면 전세 세입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3억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돈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자를 받는 대신 그 집에 사용하면서 매달 월세 상당히 나오겠죠? 그거 월세 상당히 나올 텐데 그거를 내가 집주인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자를 안 받을 테니 너도 나한테 매달 월세 상당의 돈을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서로 퉁치는 거죠. 내가 이자 줄 돈을 그냥 네가 집을 사용하는 걸로 퉁치자.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3억 전세에 들었다. 그래 놓고 3억짜리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 는 뭐예요?
그 집을 2년 동안, 그죠? 차임 없이, 그 월 임료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자도 못 받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세예요, 전세. 채권적 전세는 보통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으면서도 전세권 등기까지는 잘 안 해주니까, 그죠? 전세금을 받고 전세를 놨는데 등기는 안 해준 거. 요게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전세. 그러면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 이거는 매달 월세가 있는 거예요. 월세. 매달 월세가 있는 거예요. 이 전세는 월세 없어요. 월세 없고, 그죠? 대신 뭐가 있다? 전세금이 있다. 목돈인 전세금이 있다. 목돈인 전세금의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 월세도 안 준다. 서로 등가액에서 퉁친 걸로 본다. 근데 이 월세는 뭐 전세금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그죠? 월세 보증금이라고 있는데 보통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월세 보증금은 월 임료의 2개월치, 3개월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만 보증금으로 낸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5억짜리 집을 월세 100만 원에 이렇게 얻는다 하더라도 보증금으로 1억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건 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거고, 어쨌든 요거는 목돈을 빌려준 바가 없잖아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지. 그렇죠? 월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요 두 가지, 요 채권적 전세하고 요 임대차, 요 두 가지는 다 뭘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죠?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 가장 많이 다루는 법 중에 하나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요런 것들. 자, 임대차보호,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것은 월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매달 월세를 낸다. 근데 이건 임차권은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안 됩니다. 등기는 안 돼요. 그죠? 지금 뭐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 잘 이용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월세 얻을 때 임차권 등기해 주시오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보통 전세 등기해 주시오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럼 주로 뭘 하느냐? 고민이 임차권자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뭐 100만 원씩 내건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허다하게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하나를 마련했죠. 뭐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요건만 갖추면 등기한 것처럼 보장해 주겠다. 이게 대항 요건입니다.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요건만 갖추어지면 등기한 것처럼 보호해 주겠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아시겠죠? 대항력은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 것처럼 보호해 주겠다. 요게 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뭘로 하고 있어요? 주택을 넘겨받는다. 첫 번째 인도. 두 번째로 뭐예요? 주민등록을 한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경매됐을 때 내가 이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 거.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건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이지 대항력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중요하니까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게 있죠. 그죠? 권리의 주체로부터 권리가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버려버리는 것.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절대적 소멸. 그러니까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이런 거. 여러분이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노트북이 바이러스도 걸리고 막 워낙 낡고 막 엉망이야. 그래서 이거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소유권을 포기. 그러면 소유권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거죠. 이게 부서졌어요.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멸실이에요. 멸실. 그렇죠? 혼동이라는 건 혼동. 뭔가 혼동하잖아요. 이건 뭐냐? 혼동은 섞이는 거예요. 권리와 권리가 섞여. 그러면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없어지는 거. 간단하게 보면 혼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냥 예시 삼아 딱 암기하면 좋은 게 여러분이 자 5억짜리 아파트에다가 3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럼 전세권자가 되겠죠? 3억짜리. 근데 집주인이 이 집을 팔겠대.
4억 5천에. 그거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5억짜리인데 4억 5천에 팔겠다는 건. 그래서 내가 1억 5천을 더 주고 그 소유권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세권자였다가 소유권까지 취득해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임과 동시에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살아있느냐? 두 가지가 나 하나에 다 섞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만 살아남고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요게 혼동이에요. 전세권자가 그냥 집을 샀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보통 소멸시효는 채권에 나옵니다. 채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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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절대적 소멸이 있으니까 상대적 소멸도 있겠죠. 요거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 내가 물건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소멸한 거지. 소유권이. 나한테는 소멸했지만 이 물건 입장에서 보면 권리자가 바뀐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에요. 권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은 거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없어진 거지. 그죠? 새로운 이 사람 입장에서 취득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 소멸이에요, 이게. 상대적 소멸. 자, 그 다음에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이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자, 법률 요건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법률 요건이라는 게 딱 갖추어진다. 법률 요건이라는 게 오케이 갖추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법률 효과가 생긴대요. 법률 요건이라는 게 하여튼 뭔가 있는데 그게 딱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라는 게 발생한대요. 법률 효과라는 게 발생한대. 그러면 이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죠? 법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있겠죠. 구성 성분. 그죠? 구성 성분. 이런 거. 구성 성분이 뭐든 있을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어요. 법률 요건에 그냥 구성 성분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두 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구성 성분이. 예? 그럴 때 요 구성 성분을 이름 붙여서 요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예. 그러니까 이 법률 사실이라는 건 법률 요건의 구성 성분을 개별적으로 그냥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구성 성분을 하나의 법률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뭉쳐서 하나의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고 그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적인 건 아니에요. 얘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지. 속해 있는 거. 그럴 때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계약이라는 건 법률 사실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법률 요건이에요. 계약은. 지금은 그냥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그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그죠? 법률 행위라는 것이다. 법률 행위라는 거, 일단 요거를 그렇게 부른다. 근데 요 법률 행위라는 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두 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청약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승낙이라는 게 필요하다. 나머지는 없다 이거지. 딱 두 개다. 청약도 하나의 법률 사실, 승낙도 하나의 법률 사실. 그래서 두 개의 법률 사실이 합쳐지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법률 사실에 청약과 승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청약과 승낙.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법률 사실이 이렇게 딱 합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딱 형성이 되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딱 완성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뭔 효과가 생기느냐? 그죠? 소유권 이전 의무라는 효과,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효과. 을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라는 효과,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생긴다, 이 뜻입니다. 예, 요 그림을 설명하자면 그래요. 자,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법률 요건. 그 결과로서, 법률 요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그래, 그것을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 성분, 이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 사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이거죠. 근데 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하나일 수도 있고, 계약처럼 두 개의 법률 사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합동행위처럼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하여튼 요 용어만 지금은 보시면 되니까. 자,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요로 한다.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 이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을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그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들이 존재하고, 요게 딱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겁니다. 매매계약이라는 게 법률 요건이 딱 성립이 되면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죠? 갑한테는 어떤 청구권이 생기고, 을한테는 어떤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많고 우리가 많이 배우겠지만,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포함된다? 법률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겁니다. 법률 사실들에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좀 이따가 볼 거고, 이 불법행위는 뭐예요?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외우실 땐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다가 뭐 인과관계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그죠? 불법행위. 여러분들이 예컨대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탁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어. 예컨대 그러면 나를 때린 건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고의로 때렸으니까. 자, 그리고 내가 전치 2주의 치료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때린 것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잖아요. 인과관계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부당이득은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거, 이게 부당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거,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거, 이게 부당이득이다. 이거는 내가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죠? 원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자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죠? 이러자면 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 석 달간 무단 거주했다, 이런 것도 불법행위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3개월간의 임료를 안 내고 썼다 그러면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예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준 겁니다. 의무 없이. 대표적인 걸로 뭘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자면 옆집에 개가 있는데 집주인이 놀러 가는 바람에 개가 굶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개한테 뭐 개 밥을 챙겨줬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선 옛날에 개를 이렇게 묵보 동네에서 이렇게 뭐 진돗개 비슷한 애들 키우고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뭐 개밥도 이렇게 포장된 걸 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먹던 거 이렇게 밥 말아갖고 줬죠? 그런 것처럼, 옆집에 그 2박 3일 놀러 간다고 했는데 개가 굶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 개한테 먹이라고 준 겁니다. 내가 의무는 없잖아요. 법률상 의무가 없어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이걸 사무관리라고 불러요. 사무관리. 자, 이런 얘기가 되고, 자, 여기에 또 아주 복잡한 도표 하나가 있네요. 그죠? 도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용어 설명에서. 자, 법률 사실. 이렇게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 이렇게 배웠었죠? 구성 요소. 이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요건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지느냐? 법률 사실들로 이루어진다.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들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금방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사실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용태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자, 인간의 정신적 작용.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용태라고 불러요.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없다 그러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사실들 중에. 대표적인 게, 사건의 대표적인 게 사람의 사망 같은 거예요. 사망. 사망. 예를 들자면 상속에서, 상속 들어보셨죠? 그죠?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법대 다닐 땐 그게 잘 헷갈리니까, 상속인, 피상속인 이게 헷갈리니까, 자, 상속에서 피 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죽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피상속인, 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래는 상속을 당하게 하는 사람, 이건데 피상속인,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피 보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지 뭐, 죽은 사람. 상속인은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상속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사망 같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신작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사망 같은 건 이게 사건입니다. 사건 이외에는 다 용태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해 되셨고, 정신작용이 있더라도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적 용태는 그야말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에요. 외부로 드러난 것. 이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여기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서. 이런 거. 용서. 봐주는 거지 뭐. 봐주는 거. 용서. 이것이 대표적인 내부적 용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외부적 용태라고 부르고, 이거는 드러나긴 외부로 드러났는데 드러난 정신작용이 적법한 것. 그죠? 그건 적법행위라고 부르고, 적법하지 않은 것, 이게 위법행위라고 불러요. 인간의 정신작용이 드러났는데, 외부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법에서 허용되는 정신작용의 발현이냐? 적법행위. 인간의 그 정신작용이 드러났는데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드러났느냐? 위법행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법행위. 적법행위는 외부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드러났는데 그게 법이 허용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법률행위, 내 정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정신작용을 외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외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허용이 된 거. 이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 의도가 있고 그거를 외부로 드러낸 거야. 그리고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건, 그리고 이 의도대로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도대로 효과 발생. 이게 의사표시예요. 의도대로. 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표시를 해요. 정신작용을 외부로 했어. 그리고 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들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도한 대로 효과 발생.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냐? 내가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정신작용을 하는 건 똑같아요. 요거까지는. 그런데 효과는 여기 의사표시에서는 효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표시했고, 그리고 그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의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의사표시고,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로 내 정신작용을 했는데 그 효과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그래서 이것을 준자가 붙는 거예요. 법률행위와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고 준한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준법률행위는 다시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요 내용만,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보통 다수의 법률 사실, 계약은 2개잖아요. 그죠? 대립되는 의사에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단독행위 같은 건.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기초로 하는 용태와, 그죠?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나누어지고,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용태라는 건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다 그랬어요. 외부적 용태는 내 정신작용이 밖으로 드러난 거다 이겁니다. 그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된 거. 그래서 적법행위, 요거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뉘는데,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다.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죠? 의사표시는 뭐냐? 내가 뭔가 의도한 게 있어. 의도한 거. 그쵸? 내가 의도한 거를 내가 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의도한 거를 표시한 거다. 그리고 요게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아시겠죠? 요거를 복잡하게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지향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의도한 걸 외부로 표시하는 거고,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의도한 게 있긴 해. 예. 의도해요. 외부로 표시도 했어. 요것까지는 의사표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했건 법에 규정된 대로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도한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다. 표현행위는 뭐 상대방에게 의사를 통지하는 것, 뭐 최고, 거절,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의사의 통지래. 의사의 통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야, 너 언제까지 물건을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매수한 거 내가 돈 줬으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거야. 이런 의사가 있어 내가.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보내.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의도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표시합니다. 의도를 밖으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효과는 최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따라서만 발생하고 내가 진짜로 머릿속에서 상상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그 의사를 표시했던 간에 법에 규정돼 있어요. 최고라는 의사표시 그 준법률행위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효과가 발생해요. 최고.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도 내가 어떤 의도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건 법에 규정된 대로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알리는 거고요. 요거는 의사를 말해요. 의사.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 이게 의사의 통지고 어떤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 이게 관념의 통지예요. 감정의 표시는 감정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행위라는 건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있어요. 매작물 발견, 순수 사실행위, 저거 인간의 정신작용이 발현되는 건가? 용태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아요. 왜? 내가 뭐 무주물 발견, 내가 이렇게 물건을 내가 먼저 선점했어요. 그죠? 무주물 선점. 그럴 때도 내가 이 물건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외부로 드러나서 손을 뻗어가지고 내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용태가 들어있어요. 다. 그죠? 다 들어있습니다. 주소의 설정, 가공은 물건을 인력을 들여갖고 가공시키는 거죠.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고 사무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 없이 일을 하는 것. 부부의 동거는 같이 사는 거고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를 취득해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물건의 인도, 물건을 넘겨주는 것. 그죠? 물건 넘겨주는 것. 넘겨주는 것도 무의식에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내적으로 있고 그게 외부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용태예요. 그 다음에 변제, 돈 갚는 거죠? 이것도 무의식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용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위법행위. 이게 적법행위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위법행위는 법률상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채무불이행은 자, 계약을 했는데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기. 언제까지 해라. 그죠? 근데 그 이행기 동안에 이행을 안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든가. 그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채무자가 이행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그죠? 위법한 거죠. 그죠? 위법한 거예요. 물건을 매매했으면 자기들이 계약서대로 제대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요게 이제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 자,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의미만. 뭐 이것까지 막 외울 필요는 없고. 관념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가 있다. 이거 뭐 중요하잖아요. 요거만. 선의라는 건 착할 선자를 쓰긴 하는데 착한 마음 이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악의자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도 행한 자. 이게 악의자입니다. 선의자다. 어떤 사실을 모르고 행한 것. 이게 선의자예요. 이게 이제 선의 악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조금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뭐 이런 거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건 표현대리에서 나와요. 표현대리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한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소유의 의사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이렇게 그죠?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점유수색 수요가 완성된다.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배울 거고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가 이게 추정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옆집 개가 굶고 있어서 내가 개밥을 줬다 뭐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라고. 그럴 때 옆집 사람 이걸 본인이라고 불러요. 응? 나는 사무관리, 내가 사무관리를 해줌으로써 그 이득을 보는 자가 본인이에요. 이 본인의 의사가 개밥 주는 걸 오케이 해야 돼. 예? 개밥 주는 걸 오케이 해야만 사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의사적 용태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요것들의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만. 자,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이라는 건 용태가 아닌 거죠. 왜? 인간의 정신작용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컨대 사람의 출생. 출생은 언제부터예요? 사람의 출생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민법에서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수태되고 자, 이때 자, 임신이 되는 것도 사실 언제부터 태하냐 이것도 굉장히 민법에서는 중요하긴 합니다. 민법에서 언제부터 태하냐. 예를 들자면 수정란이 생겼을 때냐. 그죠?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개별적으로 있다가 딱 합쳐져서 그죠?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러다가 자궁에 착상합니다. 수정난 다음에 착상을 하죠. 그죠? 착상. 착상해가지고 이제 태아가 탯줄을 연결돼가지고 엄마로부터 이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크죠. 그죠? 이렇게 쭉 착상이 돼서 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임신이 10개월이니까 10달이 딱 돼가지고는 이제 엄마의 자궁구가 열리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최초의 신호는 진통이에요. 진통. 진통. 그죠? 진통이 옵니다. 그냥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엄마의 자궁구가 열리면서 규칙적으로 진통이 하게 돼요. 규칙적 진통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진통은. 아기가 나오려고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엄마가 뼈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막 열려지고 이러면서 계속 몸이 이렇게 규칙적 진통을 하게 됩니다. 요걸 말해요. 자, 진통이 있은 다음에 아기 머리가 일부 나오게 되죠. 일부 노출되게 돼요. 그죠? 일부 노출. 그죠? 머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노출돼요. 전부. 전부 노출됩니다. 아직 탯줄을 끊기 전이어도 상관없어요. 전부만 나오고 발끝까지 다 나왔어. 탯줄은 엄마 뱃속하고 아직 연결돼 있고 탯줄을 딱 끊고 자, 아기 등을 탁탁 두드리면 아기가 응앙하고 울죠. 그죠? 응앙하고 운다는 게 이게 독립호흡하는 겁니다. 독립호흡.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태아와 인간의 중간 지점. 경계선은 요거예요. 요거. 요 전부 노출. 탯줄을 끊기 이전이라도 아기의 다리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 응앙하기 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가 딱 되면 요때는 다 태아예요. 태아. 태아가 됩니다. 태아. 요거는 태아. 그리고 요때부터는 전부 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사람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래요. 민법에서는 이렇고 형법에서는 요때까지가 태아. 그러니까 요때 진통, 규칙적인 진통 이전에 태아를 칼로 이렇게 딱 죽였다. 그러면 낙태죄예요. 근데 규칙적인 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입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 상태라면 그래요. 형법에서는 그래요. 민법에서는 이때입니다. 전부 노출. 이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 사망은 여러분 뇌사설과 심장사 이런 들어볼 텐데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시간적 순서. 이 태아에서 사람이 되는 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렇게 시계열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의 사망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심장마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먼저 멎고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죽겠죠. 그렇죠? 순서가 얘가 먼저 정지하고 심장이 죽고 그 다음에 뇌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뇌사에 빠졌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다 그러면 뇌가 정지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정지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가 아니에요. 뇌사설, 심장사설은.
뭐가 먼저는 아닙니다. 예, 형사법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다수설은 요겁니다. 요거. 심장사설을 선택하고 있어요. 심장사설을 선택하고 있고, 태어나는 건 전부 노출이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